이번 주 시민데스크 자유안건을 주제로 열린 2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언론개혁의 실질적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둘러싼 파문을 살핀 YTN 보도에 대한 시청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 시간에는 YTN 특별기획 프로그램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YTN2의 출범과 함께 뉴스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새 프로그램 뉴튜브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과거의 뉴스들을 2021년의 눈으로 다시 돌아본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수다로 가득 채워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2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보도 채널의 경영 책임자로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악의적인 오보의 배상 책임, 이것을 대폭 상향하자는 얘기가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인데,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공영 언론사로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닌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YTN은 그래서 그 악의적인 거나 고의적인 오보, 중대과실에 의해서 피해가 심대해질 그런 오보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그 대시청자 선언이나 또는 다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내부에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언론개혁법,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된 그러한 의견을 시청자위원회에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론 스스로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을 다루기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YTN에게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 지금 여당이 추진 중인 그 언론개혁 이른바 6대 법안 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많은데 우리 언론 전반이나 그리고 YTN도 마찬가지로 유난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만 집중해서 보도를 내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6대 법안 안에는 언론중재위원들을 늘리는 법안도 있고요. 또 정정보도의 크기를 원래 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그런 법안도 있고 악성 댓글 피해자가 그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아이디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YTN은 다른 매체가 잘 안 하더라도 지금 언론개혁법 안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핵심적 내용들을 6개 다 두루 좀 다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법이라는 게 진짜 언론개혁법이 맞느냐, 이것도 YTN이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매체가 잘 안 하니까요. 사실 언론개혁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언론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그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언론개혁법에 대한 보도와 함께 언론개혁을 진짜로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시리즈물로 아예 꾸준히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그 제목이 이제 강제는 아니지만 접종 거부하면 11월 이후에 협박하나 반발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그 뉴스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정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이제 비상 상황에서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언론이 조장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의 말미에는 정부가 국민을 협박한다는 화난 목소리까지 나옵니다라는 문구로 보도를 하면서, 기사가 화면으로 보여준 댓글에는 백신도 준비 안 하고 허접한 거 소량 들어와서 대국민 협박하냐라는 시민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부의 그 백신 준비 과정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당하지만 댓글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기재된 협박이라는 단어를 굳이 가져와서 보도를 했어야 되는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협박이라는 그 표현의 댓글을 보도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백신 준비 과정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극적인 문구를 고른 것으로밖에 사실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논란을 확산시키려는 기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정당한 비판을 하더라도 자극적인 문구를 부각하여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센터에서 시식 폴콜로도 다뤘었는데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보도 흐름과는 조금 다른 입장이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주말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선택적인 그 인터넷 여론을 이렇게 골라서 뭐 보도한 이게 약간 균형이 좀 잘 안 맞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싱 인사 말아낀 박범계 장관, 저는 문 대통령의 참모 이렇게 이제 법사위에서의 발언을 쭉 지적했는데요. 저는 뭐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저는 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자면 마지막 부분에 콩가루 씨발이냐는 비아냥부터 박 장관의 답변 회피에 대한 항의까지 이어지자라고 이 대목에서 아예 자막에다가 이렇게 콩가루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자막 방송이지 않나. 앞에서는 여러 가지 그 워딩만 이렇게 살짝 하는 자막을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줬는데 이 대목에서는 아주 큰 할자를 넣어서 콩가루라고 이제 해놨어요. 이것은 마치 이번 인사가 콩가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식의 보도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막에 대한 처리 문제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콩가루라는 그런 원색적인 자막, 저도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잘 안 고쳐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총장은 오히려 그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해서 또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죠. 2월 21일에는 램지어 교수의 발언을 동조하는 우리나라의 연세대 조 필립스 교수, 한양대 조셉 이 교수, 이분들이 과거에 대학에서 강단에서 했던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희생자리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열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이런 망언 관련해서 대응하는 공식적인 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부서는 없는가? 아니면 외교적인 채널을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저지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조직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를 좀 일으키는 그런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램지어 교수 그 논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YTN도 타 매체와 비슷하게 그 주장 하나하나를 살펴서 상세히 잘 보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램지어 교수 논문이 그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예제도나 나치를 비호하는 학문적 주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그 단호하게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던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도 사실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라서 후속 보도나 유사한 이슈들이 다시 뉴스에 등장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계속 견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그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논문 그 출간 배경에 후원 세력의 조직적 의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어떤 법적인 그 이슈를 좀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YTN에서 그 후원 세력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어떤 방식들의 로비가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조직적 의도가 국제적 무대에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혀서 설명을 했었어야 하지 않는가. 약간 그 좀 용감하지 않은 방법의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렸던 시절에 그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정확한 사실 보도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램지어 교수 관련된 거는 저희도 말씀 주셨듯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는데 아무튼 그 일요일 날 국내에 있는 교수분들이 램지어 교수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기고를 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 그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건 지속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그 스트레이트 단신의 사건 사고 보도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게 그 우리가 예전에 한국 언론들이 예를 들면 자살 보도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보도에서나 제목에서조차 자살이란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강도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도하는 단신에서 YTN이 아주 그 폭력적인 그 흉기 이미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행 도구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한 그런 그래픽이나 사진이 심지어 어떤 예를 들면 폭행 사건이다 이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이미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게 무조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청소년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봤을 때 상당히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뿐더러 독자나 이용자들이 봤을 때도 충격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건데 뉴스 전문 채널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이미지들이 뉴스의 편집에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말씀. 저희들이 이제 사실 살해 장면이나 이런 걸 그림자 이미지를 그동안 약간 문제의식이 없이 사용해온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팀과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5일에는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 항체 치료제에 대한 품목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 품목 허가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YTN은 보도 제목을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탄생, 변이 바이러스의 취약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가 국내 처음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이게 이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과 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관련돼서 식약처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을 연구기관에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기다려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YTN은 취약하다라는 그 표현을 썼고 그리고 물론 이제 실제 보도 내용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항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제기를 한 부분인데 제목을 아예 취약하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청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방대본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외국인 확진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보도에서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재난에 대한 취약계층 중에 하나죠.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하는 문제고 이와 관련해서 보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전 뉴스에서 외국인의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감염병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외국인들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도에서 뉴스 자막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쉬운 한국어로 요점만 간단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많이 봤던 뉴스들은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것에 더 그 눈이 갔었어요. 데이터 저널리즘은 뭐 아시다시피 YTN에서 그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기획 분석 기사를 작성하신 건데요. 작년 한 해가 꾸준히 제작되었고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건 정도 제작이 돼서 업로드 되었었는데요. 이제 뭐 데이터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지진 분석이나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뭐 이슈들, 북극이나 아마존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일찌감치 작년 3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한 이렇게 그 경제적인 타격, 그래서 이제 항공사의 어떤 폐업 문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건드리고 계셨어요. 근데 작년 11월 이후에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가 더 이상 그 제작이 안 되고 업로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환경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정신 건강 문제, 일회용 쓰레기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환경 문제나 뭐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미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좋은 이슈들을 그 YTN에서 놓치지 않고 데이터 저널리즘에서 하나하나 이슈들을 기획하고 관심을 갖고 제작해 주신다면 훨씬 더 실시간의 뉴스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그런 뉴스 아이템들이 기획되고 제작돼서 우리에게 그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 급등 보도들을 이제 하면서 여러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하는 총재와 같은 이제 그런 발언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좀 너무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특수한 상품의 그런 가격 변동이 어떤 배경에서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부동산을 비롯한 다른 자산 가격의 급등 문제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18년과 같은 가상화폐 그 광풍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또 고통을 겪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등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경제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에 대한 환기를 YTN이 좀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보도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저희 보도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사실 경제 보도입니다. 이 방송에서 경제 현안을 다루는다는 것이 쉽게 설명하고 그러면서도 핵심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쿠팡의 미국 뉴욕 증권시장 상장 사건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봤습니다. YTN도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뭐 해설 기사라든지 또 스트레이트라든지 팩트 YS 됐고 나이트 포커스, 더 뉴스 앵커 리포트 등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그 YTN에서 나왔던 보도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았더니 대체로 YTN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쿠팡에 대한 투자는 안전한가? 뭐 이 관점은 다분히 주식 투자자적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에 쿠팡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많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몇몇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마 팩트체크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쿠팡의 상장이 국내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경쟁을 혹시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거는 상당히 경제 분석가 입장 뭐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번 보도를 통해서는 뭐 쿠팡이 미국 회사라는 것, 지금까지 적자를 많이 봤다는 것, 또 대부분의 투자자가 일본이거나 중동이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소유주의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등과 같은 정보는 많이 얻었지만 시각 자체가 조금 편향돼 있어서 예를 들면 시민으로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물건을 주문을 해서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가져야 될 시각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쿠팡이 한국의 기업이 아니라면 미국 회사가 우리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건 굉장히 궁금한 일이거든요. 미국 소액주주의 입장을 많이 따라가게 되면 노동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해질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들도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시민들의 옆구리에 바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쿠팡 굉장히 큰 뉴스였고 저도 뭐 이게 나왔을 때 휴일에 요 기사가 나왔었는데 직감적으로 큰 뉴스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잘 못 다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각에서 봤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사실 쿠팡이 이게 온전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미국 기업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서야 비로소 잘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쿠팡이 여러 가지 노동자의 친화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 좀 고민을 더 해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배구계에서 촉발된 학교 폭력 사태가 스포츠계를 넘어 연예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자칫 근거 없는 주장에 휘말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출연을 앞둔 배우 박혜수, 김동희 등도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고 여자아이들 수진, 세븐틴 민규, 아이오아이 출신 김소혜 등 K-팝 가수들도 거론됐습니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폭은 사라져야 할 악의 시초.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산다. 지금이라도 처벌해야 한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학폭 전과가 있는 공무원, 회사원, 노동자들 전부 벌 받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댓글이 대부분인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건 맞겠지만 계속 폭로글이 나오는 건 합리적 의심이 가네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며 연이은 폭로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허위 주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계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나올 듯 사이 안 좋았거나 고깝게 보던 애가 너도 당해봐라 식으로 까는 것 같던데 인기를 먹고 사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의혹 제기만으로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또 무차별적인 악플은 당사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YTN은 학교 폭력 의혹 보도와 더불어 당사자들의 해명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는 주장이 본물 터지듯 나오는 가운데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카페, 오락실 등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땜질식 보완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며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가 누더기가 됐다. 형평성 논란이 더해지며 땜질식 보완 조치가 잇따랐다. 불신이 높아졌다. 정부의 방역 지침,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적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단은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안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누더기가 된 것인지,
땜질식 조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짤막한 근거라도 제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왜 자꾸 말이 바뀌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팩트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방역 정책이 일관되고 완벽하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급하게 바뀌면 지침도 바뀌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은 정부가 갈팡질팡하며 미봉책만 내놓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을 발휘해 변하는 상황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누더기, 땜질 처방, 불신으로 단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확증 편향이 담긴 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대안까지 모색하는 기사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로 인해서 비대면 일상이 늘어났습니다. 특별기획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에서는 달라진 일상과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마비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희망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특별기획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에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기획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는 1부 집의 미래, 2부 부의 미래, 3부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해 달라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그리고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줬습니다. We must therefore go into a national lockdown which is tough enough. 3부작으로 구성된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는 프리젠터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식견을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1부에서는 집에서 근무와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모습에서부터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생활에 대한 전망을, 2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부터 제조업,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비즈니스의 모습을 다방면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 방송인이 등장해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내용 전달이 잘 되도록 도왔습니다. 3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각국의 여러 지원책을 소개하고 국민 기본소득에 관한 주제까지 다뤘는데요. 거시적인 시각은 좋았지만 주제가 너무 커져버린 것은 아닌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반면 K방역, K팝, 한식 등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면서 세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유용해 보였습니다. 특별기획 코로나19 1년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계에 대한 다양한 단초들을 제시해줬습니다. 디지털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변화된 세계의 질서와 가치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채널 YTN2를 개국합니다. YTN이 만드는 또 하나의 자부심 YTN2,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쟁 없는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온 오늘의 캠핑지는 바로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혹시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뉴스를 보는 건 아니죠? 맛있는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